반갑습니다. 저는 삶이 내게 말하려 했던 것들의 작가, 또 마음의 시선을 바꿔드리는 마음챙김 상담가 이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평범한 새 아이의 엄마인데 자연분만, 공개입양, 제왕절개 이렇게 세 가지 고통을 통해서 저희 새 아이들을 얻었습니다. 자연분만은 진통을 하고 낳는 순간이 아프고, 제왕절개는 낳고 나서 정말 아프더라고요. 낳고 나서 정말 아팠고, 그 다음에 훗배아리도 심했고, 그래서 정말 생명을 얻는다는 거는 고통이 없이는 얻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저에게는 그래도 일시적인 고통이었다면, 저에게 우리 둘째 공개 입양의 고통은 지속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1년 전 4월, 제가 그때 수원 쪽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홀트는 지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수원 지부에서 2개월 된 저희 둘째를 공개 입양했습니다. 아이도 있는데 왜 입양을 했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는 20대 초부터 결혼할 때까지 장애인 봉사를 계속 열심히 해왔어요. 근데 그 장애인 봉사를 하면서 그 일이 저에게 너무 즐겁고 또 행복하고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그래서 이제 장애인 직업재활까지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는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는 반면에 일반 아이들도 입양되기 힘든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정말 버려지고 입양이 안 되는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내가 뭐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살지 못할 거면 그래도 아이라도 한 명 케어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자, 그냥 그런 아주 단순한 생각에 신랑에게 나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신랑이 아니라 남자친구였죠. 근데 우리 신랑이 자기는 그래, 입양까지는 가능한데 장애는 힘들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래 좋아, 그러면 부부는 그래도 조화롭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입양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애는 낳고 5년 후에 우리가 입양을 하자 그랬는데, 생각보다 5년 후가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애를 5살쯤 키우면은 인생이 되게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입양하기가 좀 이런 마음이 들다가,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 진짜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김에 바로 홀트에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에 방문조사를 하고, 방문조사를 끝나고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되게 생각지도 않게 너무 빨리 이제 홀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아이 한번 선보러 오라고 그래갖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선을 보러 갔는데, 왜 생각보다 이렇게 연락이 빨리 왔어요? 그랬더니 위에 두 가정이 있었는데 그 두 가정이 다 학교 선생님 가정이어갖고 방학 때 받겠다고. 뭔가 그때 그 느낌이 왜 밀려서 받는 느낌? 게 아닌데 나한테 온 순서? 일단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러 갔는데 위탁모한테 이렇게 안겨 있었어요. 근데 위탁모 너무 심하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한번 안아볼게요 하고 아이를 딱 안았는데, 아이가 뚝 그치는 거예요, 울음을. 그래갖고 다시 위탁모한테 딱 드렸는데 또 막 애가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또 딱 안았어요. 그러니까 또 뚝 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주변에 직원분들, 원장님 다 박수를 치면서 거봐, 이 집 아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선보러 온 거지 데려가려고 온 거 아닌데, 그런데 분위기가 벌써 막 젖병 싸고 막 이불에다 애 눕히고, 그래서 나 데려가야 되나 보다, 이 상태로 이제 아이를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안으면 안 울었다는 그 자신감에 딱 안고 차를 딱 타는 순간 대성통곡 울기를 시작하는데, 울음을 안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성격을 가졌냐면, 터지면 우는데 터지기 직전까지 입술이 보라색이 될 때까지 하면서 정말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때려서 울어야 숨을 쉬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날부터 설사를 시작하는데 1년을 설사를 하는데 하루에 15번에서 20번 그렇게 설사를 하는데 왜 기저귀가 갑자기 그냥 쫄쫄쫄 싸는 설사가 아니라 팍 하면 기저귀 바깥으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외출은 불가해요. 얘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거의 살았고 1년을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일반 우유도 전혀 못 먹고 이제 설사 분유 이런 걸 먹고 키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주변 사람들의 반대였습니다. 우선 양가에서 다 반대를 했고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제가 이렇게 통통하지 않았고요. 지금보다 12kg 정도 덜 너무 말랐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라갖고 남들이 밥은 먹고 사니? 이렇게 맨날 물어볼 정도로 약했으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겠는데 그때 저의 멘탈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왜 내가 그렇게 인성이 나빠 보여? 애를 키우지 못할 사람으로 보이나? 뭐 그런 스스로 선택해서 상처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죠. 애는 아프고 뭐 여러 상황이 계속 오는데 좋은 말 좀 해주고 가면 좋은데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닌데 뭐 이런 말. 왜 남자애를 입양했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고. 뭐 이런 말이 저한테 정말 비수를 꽂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이 전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정말 우리 애 이상하게 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사람의 그 모든 기운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나는 이민을 가야겠다. 그래서 이민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실은 신랑 만나기 전에 4년 동안 사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결혼을 2달 앞두고서 파혼을 했어요. 파혼을 해갖고 그때 막 결혼 준비를 들어간 상태고 뭐 집도 알아보고 당연히 주례 뭐 이런 거 알아본 상태고 가구도 알아본 상태인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전화 와서 그만 만나자는 거예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랬더니 그만 만나재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석유공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좋은 직장인데 사표를 내고서 이제 유럽 여행을 42일 동안 갑니다. 정말 내가 경험한 그 유럽은 4년의 아픔을 잊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을 하고 다시 왔습니다. 왔는데 석유공사에서 제 사표를 수리 안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잘 다녔습니다.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호주를 한 번도 안 가본 상태로 호주라는 나라를 가게 됐는데 이 나라는 같은 서양 나라니까 유럽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미국처럼 세련되거나 좀 뭐랄까 뭐 그런 느낌? 근데 갔더니 건조하고 거칠고 와일드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의 그런 곳이 아니었고 공기만 좋은 해가 강하고 공기만 좋고 되게 건조한 나라였어요. 저희 신랑은 이제 카이스트 박사까지 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저도 뭐 직장이 괜찮은 사람인데 여기 호주를 갔더니 당장 급하게 떠났기 때문에 이 나라에 가서 준비를 하고 갔으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당장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선택한 직업이 청소였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막내가 9개월, 둘째가 21개월, 첫째가 5살 이때 이제 이민을 간 건데 집에 두고 청소를 나가면 불법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청소를 가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굶어? 그러니까 신랑이랑 같이 청소를 뒤에 3명을 태우고 청소를 가서 나는 아이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오피스 청소할 때는 회의실에 게임기 몰래 주고 그렇게 이제 청소를 그렇게를 저희는 3년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직장은 잡았는데 이렇게 투잡으로 이렇게 청소를 계속했어요. 어느 한 곳이 지붕이 없는 왜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그런 안 좋은 화장실 있잖아요. 그런 지붕이 없는 그런 화장실 10칸이었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지는 비를 맞고 애들은 차에서 울고 있고 그렇게 청소를 하는데 내가 왜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나. 첫 번째 원망된 사람은 양가 부모님이었습니다. 좀 환영해 주지. 내가 뭐 나쁜 짓 했나? 뭐 진짜 어디 가서 애를 훔쳐온 것도 아니고 좀 환영해 주지 이거였고, 두 번째는 홀트 원장님한테 그렇게 원망이 가더라고요. 왜 내 순서도 아닌데 갔다가 거기다 그 홀트 원장님이 또 되게 원망이 갔고, 세 번째는 우리 둘째가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한데 좀 순하지. 좀 순하지 그런가. 참 키우기 힘들다. 왜냐면 첫째, 셋째는 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순한 아이를 키우다가 힘든 아이를 키우면 또 그게 몇 배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참 힘들다.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입양도 내가 선택한 거고 이민도 내가 선택한 거고, 그들은 내가 이민 가는 것도 말렸고 입양하는 것도 말렸어요. 내 선택이면은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남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몰랐던 때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이제 점점 크잖아요. 액션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차가 와도 뛰어드는 아이예요. 차가 오든 말든 뛰어드니까 당연히 내 목소리는 고함을 질러야. 그러니까 얘는 셋째는 어린데 얘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야 이거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미 뭐라고 하면 화분은 넘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그때 왜 한국으로는 땅콩집이라고 그러는데 타운하우스, 호주에선 타운하우스라고 하는데 그 옆집에 벽이 붙은 옆집에 한국 여자아이를 키우는 기러기 언니가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온 그 한인 사회가 호주는 한국보다 77배가 더 크지만 한인 사회는 제가 살던 아파트보다도 더 작은 정말 그런 느낌의 그런 곳이었는데, 그 언니가 온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쟤는 왜 입양했대? 쟤는 애 잡으려고 입양했대? 뭐 이런 말을 하고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사람이 자꾸 두려워지고 싫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가면은 교회에서 그 부모의 밥상머리 대화, 그러니까 저 집 애 입양해서 애가 나네랑 성격이 달라, 쟤랑은 놀지 마, 이런 게 정말 너무 느껴질 정도로 그런 게 심해지니까 모를까 없어지면은 어른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애들이 제가 그랬어, 이거를,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애가 그랬으면은 내가 책임을 져서 어떻게 할 텐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 자꾸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저는 사람들 만나기가 무섭고 한인들 만나기가 무섭고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웠는데 그렇게 지나던 어느 날, 제가 실은 입양을 한 또 중요한 이유가 같이 이렇게 장애인 단체를 섬기던 부부가 서울대 박사 논문을 입양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나도 해야겠다. 그리고 둘째를 입양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집도 저보다 2달 후에 둘째를 똑같이 입양을 해요. 근데 교환 교수로 브리즈번에 온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유일하게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있고 나를 품어줄 사람이 있겠구나 해서 제가 8개월을 브리즈번에서 살았는데 그 집을 얻고 가구를 얻고 모든 거를 사방팔방 다니면서 이제 다 해주고 우리 애를 데리고 이제 놀러 갔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가 얌전한 애가 아니니까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그 집 냉장고를 열고 닫고 그러니까 또 소리 지르고 막. 근데 그 집 입양한 둘째는 너무 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비교되는 게 또 나는 힘들었는데, 그 언니가 갑자기 너 사랑을 주지 않고 키우는구나, 이 말에 저는 이제 여기가 잡혀갖고 5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교회 가고 새벽 예배를,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가갖고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요? 나는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요를 계속해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점점 예민해지고 엄마가 예민해지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애한테 요구하는 게 중요한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옷 똑바로 입고 나가, 신발 똑바로 신어, 행동 똑바로 해, 이렇게 그냥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만 계속 걔한테 터치를 하고 내가 힘드니까 짜증을 내고 아이한테 화를 내고 자꾸 상황은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소파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위가 오물오물오물오물오물오물오물 그러면서 위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 이렇게 발저린 느낌 있잖아요. 발저린 느낌이 온몸으로, 그러니까 너무 아픈데 자연분만할 때는 그 고통이 숨을 쉴 수 있는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애를 낳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아프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숨을 못 쉬니까 그 발저린 느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따끔따끔 나더니 갑자기 띵 하면서 어지러운 현기증이 전체적으로 느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위로 붕 뜨더라고요. 위로 붕 뜨면서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니까 정신은 잃고 있었고 정말 이런 걸로 물 한 6개는 흘릴 정도의 정말 컵으로 퍼도 될 정도의 땀이 다 적셔져 있었어요. 그때 나는 내 몸으로 다시 돌아와도 되고 나는 저기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선택할 수, 그러니까 아마 죽을 때가 아니니까 그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더라고요. 그거를 경험하고 저는 죽음이 안 무서워지기도 했어요. 근데 아주 편안한데 제가 그때 경험한 걸로 그 느낌으로는 아이도 남편도 안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은 다른 사람의 삶에 너무 연관돼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냐가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 깨닫기도 했고, 또 하나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향이 엄마 말에 굉장히 잡혀서 살았고 이렇게 내가 주관해서 선택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았어요. 엄마가 결혼 반대해서 관뒀고 엄마가 뭐해서 했고 엄마가 뭐해서 했고 항상 그런 식이었는데 한 번도 내가 내 인생을 심지어 고3 때도 나를 열심히 나를 끌고 간 기억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억울하다. 나는 어떻게 살면서 내 삶을 이렇게 끌고 가본 적이 없을까. 내가 다시 내 몸속으로 들어가면은 나는 정말 다시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 몸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저는 한 게 그때 저희 집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제가 파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엄마 때문에 한 파혼이었어요. 실은 엄마가 너무 반대를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도망간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 저는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선택한 결혼이 저희 신랑이었거든요. 그냥 집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삶이 하나도 안 즐겁더라고요. 그냥 정말 저희 신랑 되게 착하고 똑똑한데 안 즐겁고 안 재밌고 뭔가 이렇게 삶에 애틋함이 없이 계속 살아가는 느낌? 그런 삶이 되게 즐겁지가 않았었어요.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부부관계도 정말 안 좋아지고 아이들 때문에 그 힘든 마음은 그대로 있고 이민 사회에서의 또 그 아이를 키우면서 나가지 못하는 나의 그런 영어도 제대로 안 되면서 그 고립된 마음도 있고 내가 힘들 때 한국에 전화하면 누가 입양하랬어? 누가 이민가랬어?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청소해 이랬더니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웃어? 그랬더니 거봐 누가 그러라고 이민가랬어? 가서 고생한다 쌤통이다 거의 이런 말로 하니까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한국에도 내가 뭐를 하고 산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정말 이렇게 웅크리고 살았던 세월이 계속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는 거예요. 지갑에 돈이 5불밖에 없는데 기름을 넣을 돈이 없는 거예요. 기름을 넣을 돈이 없고 애들 학교가 막 세 정거장 반 정도 되는데 걸려서 보내고, 친구가 불러도 가서 사준데도 이 운전을 해서 갈 기름이 아까워서 그것조차 가고 싶지 않고, 모든 게 이렇게 막혀 있다는 삶이 정말 순환이 되지 않고 고립되고 막혀있고 답답한 삶이 계속 연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유체이탈을 경험한 거는 저한테 굉장히 기적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 다음 날부터 운동화 신고서 브리즈번에 안 다녀본 동네가 없이 운동화 신고 무조건 하루에 기본 3시간씩은 걸은 것 같아요. 한 곳만 걸으면 답답하고 재미없어서 무조건 막 걸었어요. 걸었는데 걷다 보니까 건강이 좋아지더라고요. 건강이 좋아지니까 정신이 똑바로 바뀌어진다고 그러죠. 정신이 좀 맑아지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알라딘 중고서점에 긍정이라는 단어를 쳐갖고, 긍정이라고 된 거는 무조건 책을 해서 100권을 배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100권을 다 읽었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 100권을 다 읽었어요. 다 읽으면서 읽다 보니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나한테 상담을 하고 그래, 나도 살기 힘든데. 그래갖고 읽은 내용에 괜찮은 부분을 써서 드리고 또 써서 드리고 이러면서 약간 상담 비슷한 일이 연결되는 중에, 그 사이에 저는 이제 호주 한인 사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호주 교회로 옮긴 상태였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 정도 역할을 하는 분이 그 호주 할머니, 자기 엄마를 모시고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호주 할머니가 너 무슨 일 하니? 그래갖고 나 애 키우지. 그랬더니 아니 너 뭐 좋아하냐고. 그래갖고 나 포지티브 띵킹에 대해서 요새 완전히 빠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들 너무 좋아서 글을 올리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상담을 해와. 이상하지? 내가 그랬더니 너 그러면은 마인드풀니스라고 들어봤니?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한번 찾아봐. 호주 애들은 옛날부터 30-40년 전부터 마인드풀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세미나도 듣고 좋아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게 마음챙김이라는 거더라고요. 그 마음챙김도 그날 처음 알았어. 그러고 나서 찾아보니 옥스포드 대학에는 부다 마인드풀니스가 있고 크리스찬 마인드풀니스, 아예 이제 과목이 생기기 시작했고 심리학의 한 계열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나도 해보고 싶다. 그래갖고 그 할머니, 호주 할머니가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마인드풀니스 베이직 과정부터 1, 2, 3, 4 마스터까지 740시간인가 그거를 이제 듣게 됐어요. 그거를 하면서 삶이 마음과 몸은 붙어 있다는 거.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내 몸이 건강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모든 에너지가 제대로 돌고, 그 모든 에너지 중에 하나는 또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이라는 것도. 물질이 우리는 막 돈 하면은 이게 되게 대단한 거고 막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냥 다 에너지일 뿐이라는 거를 그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이 마인드풀니스를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막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잖아요. 남의 눈치에 그 매달려서 내 인생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눌려있던 내가 남을 만족시키려고 사는 거는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라는 거.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주전자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 물을 따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야지 남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아낄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데, 내가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남한테 그걸 계속 줄여다보고 남한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 인격이 있는 사람이야 하다 보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나는 거거든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의 두려움은 우리 미래의 그 불안함으로 오는 거거든요. 과거의 내 생각이 오늘의 나를, 지금의 나를 만든 거고, 지금의 내 생각이 미래의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가 내일 동대문에 가서 옷을 사고 싶어. 그러면은 그 생각을 하면은 내일 동대문에 가서 옷을 사는 거고, 나는 제주도를 놀러 가고 싶어. 그러면은 티켓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그렇게 움직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서 그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삶이 남을 원망하고 슬퍼지고 아파하고 책임을 안 지니까 억울한 거거든요. 근데 내 생각의 중심은 나고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할 수 있고 내 인생은 내가 정말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희망이라는 곳으로 자꾸 옮겨가야 되는 그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어두운 곳에 나를 계속 놔두고 여기서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아프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데, 내가 자꾸 일로 희망이라는 곳으로 나를 옮겨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김창옥 강사가 항상 하는 말이 마음 근육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마음도 근육이 있어서 탄탄해진다고. 하다 보면 좋아져요. 하다 보면 쉽고 하다 보면은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 챙김에선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어두운 곳에 우울한 마음으로 지쳐 있다는 걸 깨닫고서 그러네, 다시 또 갖다 놓는 거, 또 그러네, 다시 또 갖다 놓는 거, 이거를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은 나는 어느 순간 되게 밝은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 희노애락의 감정이, 우리는 태어나면서 신이 우리에게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마음속에 줬어요. 그래서 이 안에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아프고 외롭고 뭐 모든 감정이 여기 다 들어있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정은 크게 부정적 감정 에너지와 긍정적 감정 에너지로 나누는데, 이 부정적 감정 에너지는 딱 들어도 되게 다운되고 다 아는 거잖아요. 긍정적 감정 에너지는 이제 당연히 높은 에너지로 있는데, 이 에너지들이 우리 내면 안에 있을 때는 반대로 자리를 잡아요. 이 내면 안에 부정적 감정 에너지는 위로 떠 있고요. 그 긍정적 그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은 내면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 겪었을 때 훅훅 확 올라오는 게, 화나고 속상하고 아프고 이런 게 잘 올라오는 게 이 위 내면에 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깊이 있는 긍정적 감정 에너지는 이 부정적 감정 에너지가 또 막고까지 했어. 그러니까 꺼내 쓰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에너지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를 옮겨 놓는 거, 그게 그거거든요. 나를 자꾸 밝은 곳으로 옮겨서 이것을 꺼내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 마음 근육이 강화되고, 뭐를 꺼내면은 통로도 쉬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사용할 수 있고, 많이 아는 방법인데, 사람은 집중하는 곳에는 에너지가 쌓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싫은 사람을 계속 쳐다봐, 나 쟤 정말 싫고 저 일 정말 하기 싫고 쟤 나한테 말 안 걸었으면 좋겠고 영 끊고 싶고, 이런 걸 계속 집중하면은 그들도 느끼고 나는 걔가 더 싫어지고 그 상황은 더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내가 뭐에 집중하고 있지? 뭐에 마음을 쓰고 있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에 집중하면은, 커지면은 상대적으로 나쁜 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쟤 나한테 그랬잖아, 쟤 나한테 너무 힘들게 하잖아, 나 쟤 너무 싫어, 왜 저러는 거야, 이러면서 이거를 계속 집중하니까 이게 나만의 에너지가 쏠리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의 에너지까지 집중이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막 아픈 거, 속상한 거, 이런 거를 상대한테 말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좋은 거는
많이 말해도 좋아요. 근데 별로 안 좋은 거를 굳이 꺼내서 말해서 이 에너지를 확장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에너지는 굳이 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남의 탓만 하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뭐 부정 에너지가 쌓이겠죠. 그래서 남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 삶의 주인이 돼요. 평생 남의 탓만 하면은 그 남이 내 삶의 주인이 돼갖고 그들한테 내 삶의 주도권을 다 내어주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 누구 때문에 죽겠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생 왜 망해? 지금부터 잘 살면 되지. 근데 대학생 애들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말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말에는 힘이 있어요. 생각의 힘에 대해서 제가 항상 상담을 하지만 생각의 힘의 결과는 말이거든요.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말로 나오는데 이렇게 말로 나면은 그것은 씨앗이 돼서 뿌려지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단순한 게 우리는 다 행복하고 싶잖아. 우리 다 행복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 온 거잖아요. 다 행복하고 싶은데 되게 웃긴 거는 말은 막 해. 그리고 나쁜 생각 너무 자주 해.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이 땅의 질서를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질서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거든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정말 선한 즐거움을 누리고 밝은 곳에 가면 나한테는 분명히 그런 밝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다 그걸 원하면서 정말로 거꾸로 살아. 그 일이 설령 나에게 지금은 안 좋을지라도 나의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돈은 막 저축하고 나의 노후를 위해서 막 열심히 살면서 왜 그 쉬운 돈 10원 하나 안 들어가는 것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는지 말은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거.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마을에. 그 산사태에서 그 분진이 마을에 다 까맣게 쌓인 거야. 그래갖고 너무 앞도 안 보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좋아 깨끗이 씻고 닦고 다시 내가 복원하면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 망했다. 나 못하겠어. 힘들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삶의 방향성이에요. 내가 나의 삶의 방향성을 어디에다 두고 사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간다는 거. 저는 생각이 뭐가 하나 바뀌었냐면 어떤 일이 나에게 와도 그 일이 별로 안 좋은 일일지라도 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고 나를 배우게 할 이유가 있어서 오는 거지 나를 해하려고 오는 일은 내 인생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면은 어떤 일이든 별로 그게 되게 아프지도 않고 그럴 수 있지. 그러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되지 그 상황을 갖고 트집 잡는 일은 별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삶의 방향성 같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사람들이 진정한 성공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권력을 얻고 인기 있어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나 자신에게 인정받는 거. 남도 필요 없고 내 자신에게 인정받는 거. 나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 이효리랑 이상순이 나와갖고 의자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효리가 이상순이 이 바닥까지 칠하니까 왜 남들 보이지도 않는데 바닥까지 칠해? 그지? 남들 모르잖아. 그지? 내가 알잖아. 그 말을 했어요. 되게 감사한 게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하면서 되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신기하게 이렇게 이 회사랑 연결시키면은 좋겠다. 이 회사랑 연결시키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화장품 회사 회장님을 만났는데 여자 대표님이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남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여기 물 탈 수도 있어요. 물 탈 수도 있지만 나는 여기에 정말 제일 좋은 거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의 에너지를 넣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로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만들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앰플, 그 비싼 거 앰플 10개를 진짜 넣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아니까요. 그게 정말 제가 믿어지는 게, 제가 상담을 할 때 상담을 시작하면서 제 삶이 더 이렇게 올바라졌다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상담을 할 때 내 힘이 없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내가 막 살고 대충 살고 그냥 나태하게 살면 그 상대방이 상담을 받으면서 알겠지만 그 전에 제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성공이란 나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것, 나에게 인정받는 것, 남 필요 없는 것 같고, 이 두 개만 있으면 자존감은 하늘을 찌르게 되는 것 같아요. 다 필요 없고 이 두 개만 있으면은 난 누구를 만나도, 어느 회사 대표님들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는 저를 발견을 하면서, 아 그래, 나에게 제일 바르게 살자, 그게 올바른 성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분도 여러분의 그 나름대로의 가치관으로 정말 진정한 성공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마음 챙김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 없는데, 마음 챙김의 시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이 나를 헤아려 오는 것 같고, 나한테 정말 왜 도대체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렇게 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마음 챙김의 시선에서 보면은 그들로 인해 나를 돌아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나는 바라보면서 어쩌면은 나도 내 마음속에 그들처럼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들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을 뿐이고 나는 생각만 했고 행동은 안 했을 뿐이지, 나 또한 내 마음속 어딘가 깊숙하게 정말 누구를 죽이고도 싶었고, 누구를 너무 미워하기도 했고, 누구를 정말 마음속으로는 왕따를 시켰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보면서 나는 안 그런데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정죄하고 너무 미워하는데, 삼인행 필류아사, 그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 거기서 한 사람 스승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좋은 모습을 봤을 때는 나는 따라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하든 배우려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모두가 사랑이 고파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답은 하나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제대로 채워지면은 절대 그런 행동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걔가 그러면은 내 사랑을 채워서 주면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믿고 싫어서 걔가 그런다고 똑같이 하면은 해결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을 가득 채우는 일,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내는 일, 그리고 그들로 인한 모습을 내가 배워서 나는 그러지 않게 살아가는 힘, 그게 마음 챙김의 시선이라고 합니다. 삶에서 내게 오는 어떤 일들은, 나에게 헤아려 오는 일은 정말 진짜로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고 배우고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영원히 성장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자라가면은 그 자체로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힘든 일을 잘 소화한 사람들은 정말 그들 옆에 더 가고 싶고, 그들에게 뭔가 힐링이 되고 위안을 주고 사람의 깊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쳇바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빨리 배우고 익혀서, 정말 빨리 벗어나는 수는 빨리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에게 그 일이 오는 건데, 빨리 배우시고 빨리 잘하셔서 빨리 나눠서 여러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상병
김은영 시인의 귀천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그러니까 저처럼 죽음이 다해서 막 억울하고 슬프지 않게 정말 이 땅이 소풍처럼 저 땅에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